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읽기와 도서관. 오늘의 주제는 컨텐츠 개념 정리입니다. 오늘부터는 파트 2 컨텐츠 전성시대가 시작하고 그 첫 번째가 컨텐츠 개념 정리입니다. 컨텐츠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알기 쉽게 그냥 막 쓰다 보니까 한번 물어볼 수도 있죠. 컨텐츠가 뭐지? 글쎄요. 컨텐츠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좀 황당무계한 말일 수 있지만 컨텐츠는 모든 게 다 컨텐츠라고 봅니다. 그 영어로 하면 컨텐트 그 자체 알맹이라는 얘기죠. 내용. 우리가 그 책을 보면 책에 목차가 있는데 목차가 영어로 테이블 오브 컨텐츠입니다. 그 내용에 이렇게 순서를만 적어둔 것을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고 하는데 결국 그 내용물을 우리가 컨텐츠라고 말하면서 왜 컨텐츠라고 쓰지? 원래 영어 단어는 컨텐트인데 이걸 우리가 컨텐츠. 그래서 저도 왜 이 단어를 쓰고 다른 말은 뭐가 없을까? 뭐 이야기라는 말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야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컨텐츠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법한 그 대상들을 우리가 다 컨텐츠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컨텐츠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컨텐츠일 수 있고,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들도 다 컨텐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컨텐츠죠. 제 눈앞에 있는 카메라도 하나의 컨텐츠로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냥 카메라 하면 컨텐츠가 안 되지만 어떤 카메라고 그 특정 카메라가 갖고 있는 어떤 느낌, 그 카메라가 보여주는 어떤 힘, 또 그 기능, 역할, 이 모두를 합쳐서 우리가 컨텐츠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90년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대학에 있을 때 또 강연이 열려서 가서 들어봤더니 교육부인가요? 문교부인가 이름은 정확하게 거기 나 사무관이 강연을 하면서 이 문화 컨텐츠에 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컨텐츠라는 말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니 컨텐츠라는 개념 자체는 다 존재했지만 그걸 컨텐츠라고 명명했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구조화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렴풋이 그런 개념들을 뭔가 하나의 어휘로 정의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제 그렇게 다 공통된 말로 쓰는 거죠. 컨텐츠. 그러니까 컨텐츠라는 말씀은 서로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 컨텐츠라는 것이 갖는 정확한 의도, 왜 컨텐츠라는 말이 생겨났고 컨텐츠가 이렇게 중요해졌을까? 이게 소위 컨텐츠라는 말이 나오면서 아니라 컨텐츠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은 그렇죠. 매체가 엄청 다양해졌다는 게 소스가 누군가 서로 알릴 수 있는 그 채널들이 엄청 다양하게 열렸다는 거. 그 채널이 다양하게 열리다 보니까 무언가 좀 서로 신박하고 서로 차별할 수 있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 아마 우리가 방송을 보다 보면 방송에는 많은 드라마들이라든가 프로그램들 또는 그 중간중간에 하는 광고들 전부 다 컨텐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나는 누구지? 자기를 찾는 어떤 자기 키워드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키워드가 표현하는 어떤 그 느낌? 또 대상물일 수 있죠. 누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화법을 쓰든 직설법을 쓰든 간접 은유법을 쓰든 간에 누구는 땅콩 같아, 누구는 청개구리 같아. 제 별명이 청개구리입니다만 왜 청개구리 같지? 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뭘 시키면은 말을 안 듣고 하라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러고 왜 그렇게 하냐고 자꾸 따지고 묻고 하니까 청개구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의 그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청개구리가 뭐지? 거기에 이제 이야기가 입혀지는 거죠. 옛날에 하면서 얘기해서 그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 작업들, 그 대상물들. 우리가 남대문이 불을 탔을 때 다시 재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와 이미 소실된 것이니까 그건 더 이상 우리 국보가 아니다.
국보라는 개념이 뭘까? 남대문이 국보 1호라는데 왜 재건하면 안 될까? 그 상징성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남대문이라는 컨텐츠에 담겨있는 상징성이 새롭게 남대문을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있을까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정서와 관련된 얘기인 것이고, 이 정서는 결국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의 우리 삶의 형식,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다 담아내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들에 핀 풀을 보고도 우리가 갖는 감정은 서양의 사람들이 갖는 감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산골에 사는 사람이 다를 것이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다를 것이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다를 거라고. 그 자기 감정을 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담길 수 있는 그런 대상들. 결국 모든 삼라만상에 다 콘텐츠가 될 여지가 있고, 그 여지가 있는 것 중에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가 담기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상품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라는 개념은 그렇게 작게 따지면 그런 상품성을 갖는 것들에 대한 얘기지만, 확장해서 놓고 보면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지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갖다 떠들면 다 컨텐츠가 되니?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컨텐츠 진흥원도 있고, 컨텐츠를 엄청 생산해내고, 그를 배포하고, 그것이 어떤 그 팬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아이콘들, 랜드마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컨텐츠화 되어가는 과정들이겠죠. 그래서 컨텐츠라는 것이 뭐 대단한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눈여겨보고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심지어 길 가다가 나무를 하나 쳐다보고는 그걸 컨텐츠화 시킨다고 할 수 있겠죠. 저 나무를 한번 살려볼까? 왜 그 나무에 대한 무슨 의미로 그걸 살리려고 하지? 의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 나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든가, 이 지역사회가 하나의 구심점으로 작동할 수 있다든가. 우리 성황당 나무 있잖아요. 마을 어귀에 있는. 그 성황당 나무는 그 나무에 얽혀있는, 그 설해있는 어떤 그 신기? 자기 마을을 수호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해마다 제사를 지나가면서 존경하고, 보호하고, 복을 내려달라고 기원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스토리를 만들고, 그럼 그 나무는 아무나 막 베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의지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 나무를 없애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게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도 엄청 크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내는데 그 나무가 걸림돌이야. 아마 도로를 돌려내는 한에서도 나무를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소위 컨텐츠로 성장해가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의지 속에서 자란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문화와 컨텐츠는 분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화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전에는 소위 시족사회가 되었던, 옛날 원시 국가였던 그런 시절에는 왕래가 적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그 문화는 거기서 내부적으로 움직인 것이고, 종교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자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생명에 관련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얘기들일 테니까요. 그 속에 엄청난 많은 얘기들이 싹 트왔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글거리들이 생겼겠죠. 말거리들이. 그렇다더라. 이거는 왜 우리는 이걸 지켜야지?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얽혀 있는 것들, 그 많은 컨텐츠들이 우리 문화를 대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공간이 점점 좁혀지면서 이웃 국가하고 이웃 나라하고 왕래가 많아지고,
가서 보면 모든 게 더 새롭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아, 저기는 이런 얘기도 있어.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상징물들이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부적입니다. 제가 부적을 한번 수집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사업하면서 부적을 수집해서 전시를 한번 연 적이 있는데, 나라마다 동양 삼국도 그 부적이 발전하는 방향이라든가 기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부적이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가 일본이더라고요. 일본은 엄청나게 많은, 어떻게 보면 미신 같은 얘기들이지만 굉장히 사소한 것들에 많은 부적들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우리 입학시험 볼 때 어떻습니까? 떡을 주기도 하고 엿을 주기도 하고, 그게 하나의 컨텐츠화 되어가는 거예요. 떡은 왜 떡? 떡 붙으라고. 엿은 찰싹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이유를 되어가면서 아이콘화 시키는 작업들. 아마 그런 것들이 그 공간의 문화들이고, 이 문화가 글로벌로 성장하면서 이제 하나의 그 상징화, 기념품화, 그런 것들로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수입하기도 하고, 그것이 회자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아마 제가 볼 땐 디즈니가 대표적인 예일 것 같습니다. 디즈니에 나오는 많은 그 동물 캐릭터들이 그냥 미국 사람들의 그 시대의 조그만 미키마우스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뭐라 그럴까요? 사랑을 받아가면서 전 세계로 펴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우상과 같은 존재들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키마우스가 하는 말, 미키마우스가 하는 행동들이 전부 퍼져나가고, 아이들에게는 웃음을 주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아, 이 문화라는 것이 확장되는 것에 따라서, 교류되는 것에 따라서 이 컨텐츠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다양한 컨텐츠가 만들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입지가 더 좁아질 수도 있죠. 이제는 무감각해질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이런 컨텐츠들이 어떻게 전달되어지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하는 유포시킬 수 있을까? 그 유포시킨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컨텐츠라고 하는 얘기의 기본은 상업에 관련된 얘기고, 산업에 관련된 얘기고, 우리 먹거리에 관련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면,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지? 요즘 신조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말들, 행동들, 밈. 거기 깔려있는 것들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 문화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은 문해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들이고, 그 문해를 통해서 이 문화는 공고해지고 확장해가고 서로 교류하고 하는 과정이듯이, 컨텐츠의 일면에는 우리가 이해해가는 과정,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용하거나 그것을 용인하는 과정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저런 것이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저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런 것이 담겨진 것들이 다 컨텐츠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는 얼마나 다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있는가와도 똑같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에, 조금 표현이 부적절할 수 있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즐겨 읽히는 책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똥입니다. 똥 얘기만 하면 애들 깔깔거리고 엄청 좋아한답니다. 어떻게 똥이 컨텐츠가 될 수 있지? 그런 맥락들, 그런 어떻게 하나의 그 부류들이, 하나의 집단들이 보여줄 수 있는 구심점에 대한 얘기. 거기 끼지 못하면, 나오대 그냥 왕따가 되겠죠. 뭐, TV 드라마도 같은 얘기입니다. 드라마가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라, 가서 얘기를 나눌 수 없으니까 그 드라마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그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컨텐츠라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터득해야 하는 그런 것들로
퍼져 있는 것들이 컨텐츠가 아닐까. 그러니까 굳이 컨텐츠라는 우리가 용어를 써서 그러지 굳이 쓰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산업의 측면에서 쳐다보니까 뭔가가 좀 튀어 올라야 하고 뭔가 달라야 하고 하는 그런 걸 발굴하는 얘기들. 특히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사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관광 산업이 많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요새 공간에 주거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생활활동들이 생산활동들이 커지면서 도시가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많은 컨텐츠를 도시 안에 만듭니다. 누구의 거리도 만들고 요즘 뭐 가로수길이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약간 변형시켜서 동네방네 생기고 딱 인상적이어서 아 거기는 음식이 많어, 거기는 놀거리가 많어, 거기는 풍광이 좋아, 뭐 별별 말을 달아가면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작업, 하나의 아이콘화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홍보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가 책을 읽으면 문자로 되어 있는 하나의 컨텐츠인데 이 컨텐츠를 이해하는 과정과 소위 음성이라든가 영상을 우리가 탁 캡처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기 이전에, 그런 기술이 나오기 이전에는 소리를 내거나 영상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작업들입니다. 거리에 제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걸 넘는 것이 인쇄술이고 문자를 통해서 전 세계가 소통하고 있는데 이 문자가 보여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을 적절하게 이 평면 속에다가 글자로 표현을 할 때 그 표현이 얼마만큼 나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가 사랑 얘기라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서로 그걸로 소통하고 있고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는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객관화되어지는 것이고 이 객관화되어지는 것 속에 내가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다면 이해가 빠르지만 동질성이 좀 떨어진다면 어렵죠. 이게 갖는 의미가 뭔지 잘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휘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줄까? 색깔은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 하늘이 파래, 들이 푸르러. 우리는 초록이라는 단어보다는 푸르다는 단어로 초록색, 하늘색 등등을 전부 뭉뚱그려 표현합니다. 하늘이 푸르다, 들판이 푸르다. 우리는 상상합니다. 근데 들판이 푸르다를 서양 사람들이 들으면 여긴 뭐 하는 동네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이것을 소리로 만들든 문자로 만들든 영상물로 만들든 아니면 그 자체의 어떤 그 이미지화 작업을 하든 그것이 보여줄 수 서로 교감할 수 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공감도 안 되고 관심도 없어지는 거죠. 기껏 미키마우스를 만들어 놨는데 미키마우스가 그냥 종이에 인쇄된 그림, 그보다는 실은 입체화되어 있는 조그만 미니어처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칼라로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고 소리가 나면 더 좋겠죠. 이게 얼마만큼 말랑말랑한 질감, 촉감이 진짜 미키마우스 같았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인형들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적절한 매체를 통해서 적절한 전달. 근데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출판이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면 출판 이전에, 그러니까 출판이 나오고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소위 20세기, 19세기만 20세기 올 때까지 만들어졌던 그런 음향, 영상의 처리 이런 기술들이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이 문자로 거기에 그림으로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어려운 화학 실험조차도 문자와 그림으로만 표현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나는 소리라든가 거기서 나는 냄새라든가 거기서 피어오르는 어떤 그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죠? 엄청 발전했지만 여전히 목마름이 있었겠죠. 그러다 음향이 나오고 영상이 나오면서
엄청 뚜렷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용 전달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선호하고 그런 매체 쪽으로 미디어로 이동해 가겠죠. 그럼 출판이 없어질까요?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출판은 문자와 기호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고 그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괜히 거기다가 과학책을 만들어낸다든가 음악책을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것에서부터 온전히 문자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문자 전달을 통해서 키워갈 수 있는 이 교감의 효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책을 만든다면 차별성을 주고 우리는 뭐든지 다 책을 낼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담고 이것이 음향이나 영상에서 보지 못한 힘으로 작동한다면 책이 안 팔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컨텐츠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소통하는 모든 행위에 의미부여의 작업들이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한 얘기다. 다만 이게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이제 교감의 방법이 많이 달라졌죠. 소위 체험까지 담아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면서 AI가 들어가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작가라면 책을 쓰고 그 책과 관련된 밈을 만들어내고 그 밈이 영상이든 음성이든 문자든 그리고 작가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개발해 놓고 내가 아닌 AI, 인공지능 내가 나를 빙의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콘텐츠는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겁니다. 소위 돌멩이국을 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돌멩이 하나를 딱 깨끗이 써서 물에 담가 놓고 솥에다 넣어 놓고 불을 지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뭘 담아내면 좋겠고 뭘 담아내면 좋겠고 뭐가 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기획하고 의도하고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관련된 컨텐츠들을 계속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왕국을 만들어낼 수 있고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나무를 발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컨텐츠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는 아날로그 컨텐츠와 달라가 아니라 물론 기술적으로는 많이 다르지만 우리가 가졌던 것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이 인터랙션이 가능한 부분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컨텐츠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이 컨텐츠 예전처럼 어떤 아이콘 상태의 그런 어떤 개념적인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까지 같이 움켜진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객체화되어가는 것이 디지털 컨텐츠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홀로그램처럼 옆에 와 있을 수도 있고 기술에서 쟁쟁 것은 늘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또는 내 말을 반영해서 새롭게 전개시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구성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디지털 컨텐츠가 보여주는 힘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컨텐츠는 결국 이것도 문화랑 똑같다고 봅니다. 문화적 우월성을 갖고 있는 곳에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계속 문화가 흘러가듯이 엄청난 이게 자본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확장되고 성장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토부리 우리 것이 좋은 것이어야 하지만 내 것을 지키는 것이 결국 이것이 글로벌에 대한 기본이다. 이 불투명하고 족보도 없는 저게 제가 도대체 뭘 하려고 저러는 거 왜 저러고 있는 건지를 모르는 물건이 돌아다니면 이거는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대접받지 못하겠죠. 뭔지 모르니까. 근데 분명하죠. 아까 저게 한국이래. 요즘 K자 붙여서 많이 쓰는데 K 컨텐츠, 뭐 K 팝 별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컨텐츠는 앞에 K가 붙은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 그대로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퍼져나가라는 얘기죠. 퍼져나가면 거기서 또 계속 섞여가면서 새롭게 전개되어 가겠죠. 그래서 이건 파도 같은 겁니다. 밀려갔다 밀려오는
우리가 뿌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린 것이 상대편에서 반영돼서 다시 돌아오면 다시 그걸 수용해서 우리가 또 뿌려대면서 그 생산기지가 어디에 있느냐의 얘기고 그것을 계속 바꿔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얘기. 우리가 1등과 2등의 차이를 얘기할 때 하는 말이 그겁니다. 1등은 언제든지 방향성을 정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2등은 쫓아갈 수밖에 없는 집단인 것이죠.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컨텐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봅니다. 그러지 못하면 컨텐츠 전부 아루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가게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 베끼다 보면은 표가 나죠. 근데 앞서가는 사람은 자기가 방향성을 갖고 있고 자기 주체성을 갖고 전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컨텐츠에 거는 힘이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확장하고 어떻게 키워가고 어떻게 우리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라는 환경,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걸 답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